시아버니가 아니라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저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손에는 아직 따뜻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시어머니 오경숙 여사는 너무도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엄마가 오늘 아침에 아주 용하다는 풍수 선생을 만나고 왔는데 올해 우리 집안에 큰 애군이 들었대. 특히 상갓집에 잘못 발을 들이면 그 죽음의 기운이 우리 집안으로 따라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 네 아버지 일은 안타깝지만 산 사람이 먼저 아니겠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 한태식, 저를 혼자 키우느라 평생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사람. 제 결혼식 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식장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던 사람. 그런 아버지가 방금 세상을 떠났는데 시어머니 입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애군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 오실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우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니? 풍수 선생이 절대 상갓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어. 조의금은 넉넉히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치러.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검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너무 놀라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 장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그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6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막아도 그래도 자기 장인 마지막 길에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나도 엄마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 지금 분위기 안 좋아. 내가 내려가 봐야 뭐가 달라져. 계좌번호 보내. 조의금 보낼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서는 조문객들이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남 도우며 사셨지. 딸 하나만 보고 사신 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정작 그 딸의 남편은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그 누구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왜 그래?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 영정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사람처럼 저는 무릎을 꿇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요. 아빠가 제게 참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그걸 잘못 배웠나 봐요. 참으면 언젠가 가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빠의 돈과 제 침묵 위에 올라앉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산의 겨울바람은 장례식장 유리문을 흔들었고 제 손끝은 계속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해운대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냉동 창고 사업을 키우고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으로 저 하나만은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래도 돈이 없으면 마음도 무시당하는 세상이다. 아빠가 내 뒤에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해운대 고급 아파트에 시어머니가 들어가 살았고
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사업 자금으로 그는 블루아버라는 해산물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법인카드와 가족카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딸이 시댁에서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받아쓰는 그들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언젠가 고마워하겠지,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지만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푼 호의는 사랑이 아니라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요. 둘째 날 저녁 제 오랜 친구 김나경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나경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걸 보여줘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너는 알아야 해.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시누이 장혜리의 계정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인천공항 라운지. 그 안에는 시어머니 오경숙, 시누이 장혜리, 남편 장우진, 그리고 제가 모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있었고,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브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낯선 여자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힐링 트립 with my favorite people. 업로드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래 바라봐서 손가락이 굳는 줄 알았습니다. 큰 애군이라서 장례식장에 못 온다던 사람들이, 죽음의 기운이 무섭다던 사람들이 사실은 오키나와로 휴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의 내연녀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나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처럼 선명한 감정. 저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눈을 뜰게요. 그날 밤 조문객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아버지 회사 계좌 관리 앱을 열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 메뉴 안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장우진, 오경숙, 장혜리,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연결된 추가 카드 2장, 총 5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결혼 생활을 지켜주려 만든 카드들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이용 정지, 분실 처리, 한도 차단, 확인, 또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이제야 아버지의 손을 그들의 주머니에서 빼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정지되자 화면에 무미건조한 문구가 떴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정상, 그래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173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메시지도 쏟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카드 왜 이래? 장난치지 말고 당장 전화 받아. 우리 호텔에서 결제 안 돼서 잡혀 있어.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네가 우리를 해외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저는 그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 시간에도 저는 아버지 빈소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참 단단하시네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부서졌을 뿐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부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 아버지가 즐겨 피우던 담배 냄새, 겨울 코트에 배어있던 바다 냄새.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울지 못했던 울음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제 결혼식 날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저는 그때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는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생일을 눌러봐라. 아빠가 내게 남긴 답이 거기 있을 거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서류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회사 지분증서, 통장, 보험 서류.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해운대 상가 2채, 광안리 근처 빌딩 1채, 서면 중심가 상가 1채, 기장 해안도로 인근 토지, 고급 아파트 2채, 냉동 창고 회사 지분. 아버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세상을 제 뒤에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깊숙한 곳에 빨간 끈으로 묶인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블루하버 자금 흐름. 블루하버는 남편 장우진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레스토랑 확장을 이유로 아버지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7억 8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위가 잘 되면 네가 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서류 속 숫자는 달랐습니다.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에 들어간 돈은 1억 9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억 9천만 원은 여러 차례 나뉘어 한 여자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름은 류다인.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하자 곧바로 수많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강남 뷰티 스튜디오 대표, 31세 인플루언서, 명품 가방, 고급 오피스텔, 해외여행, 와인 파티. 그리고 그 얼굴은 오키나와 사진 속 남편 옆에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랄 만큼의 순진함이 이미 제 안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나경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 지인이 오키나와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야. 마음 단단히 먹고 봐. 사진 속에는 푸른 수영장과 야자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남편과 류다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류다인은 그의 가슴에 기대 웃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류다인을 향해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며느리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불륜은 남편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고 모두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죽은 날 제 아버지의 돈으로 제 남편의 내연녀와 함께 저는 그날 바로 사람을 써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는 장우진, 오경숙, 장혜리, 류다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조트 예약 내역에는
더 선명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오경숙과 장혜리는 트윈룸 하나, 장우진과 류다인은 스위트룸 하나, 그리고 류다인 명의로 된 강남 스튜디오와 송도 오피스텔 매입 시기는 아버지가 남편에게 돈을 보낸 직후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차가운 결심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민재 변호사. 그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제게 말했었습니다. 따님, 저는 한 회장님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법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장례식 불참, 오키나와 여행, 류다인, 자금 흐름, 해운대 아파트. 그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한서연 씨, 지금부터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해운대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은 원래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희 부부가 살 집으로 마련해 주신 곳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집이 참 좋다. 우리가 잠깐만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은 6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을 자신의 집처럼 여겼고 저를 마치 빌부터 사는 며느리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주인은 세상에 없고 유일한 상속인은 저였습니다. 서민재 변호사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관리사무소에 통보했고 도어락을 바꾸고 출입카드를 정지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이 잠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6년 동안 제 목을 조르던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틀 뒤 그들은 오키나와에서 돌아왔습니다. 카드는 막히고 현금은 부족하고 호텔 로비에서 망신을 당하고 공항 대기석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답게 몰골이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붓고 화장이 번져 있었고 시누이는 울다 지친 얼굴이었으며 남편은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빅, 오류. 다시 눌렀습니다. 비빅, 오류. 뭐야, 왜 안 열려?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한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집을 되찾는 중이에요. 남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카드도 다 막아놓고 집까지 잠가? 우리가 오키나와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즐거웠어. 아버지 장례식보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물었습니다. 류다인은 누구야?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는 그냥 우진이 사업 파트너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랑 스위트룸을 같이 써요? 제 아버지 돈으로 산 오피스텔도
복도도 사업 파트너 선물인가요? 말이 끝나자 복도는 고요해졌습니다. 서민재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서민재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 한태식 씨 명의였고 현재 한서연 씨가 상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경숙 씨는 무상 거주자였으며 소유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의사 표시로 거주 권한은 종료됩니다. 72시간 안에 퇴거하십시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감히 네가 나를 쫓아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장례식에는 안 오셨죠. 애군이 무섭다면서요. 이제 그 애군이 아니라 법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정확히 72시간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조용히 나갈 리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파트 단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이불, 캐리어, 식기, 옷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시어머니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늙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는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재산 빼앗으려고 난리야.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그래도 어른을 저렇게 내쫓는 건 아니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저를 악역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침묵하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오키나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칵테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남편이 류다인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 아버지 장례식 날 찍힌 사진입니다. 이분은 상갓집에 가면 애군이 묻는다며 장례식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남편, 제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의 내연녀와 오키나와로 여행을 갔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제 아버지에게 받은 레스토랑 확장 자금 7억 8천만 원 중 5억 9천만 원가량을 이 내연녀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스튜디오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출력물을 몇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뭐야, 통상 장례식 날 여행 간 거야? 그것도 며느리 아버지 돈으로? 저러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연극에 제가 진실이라는 조명을 켠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평판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장례, 소송 준비, 대치, 폭로.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는 순간 아랫배를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속옷에 붉은 피가 번진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조명 아래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신 7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절박 유산 증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임신, 저는 그 단어를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순간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고 보이지도 않는 생명.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장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표정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내가 네 남편이고 보호자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배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고소 취하하고 류다인 일도 덮고 엄마 집 문제도 다시 생각해.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아이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야. 돈이 걱정돼서 왔지.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 취하서, 재산 관리 동의서, 상속 재산 일부 포기 각서. 그는 그것들을 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서명해. 그러면 나도 너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이 내 아버지 장례식 날 내연녀랑 오키나와에 간 그날 우리는 끝났어. 그러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의사가 그러더라.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네가 계속 나를 자극하면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정신적으로 안정돼 보인다고 생각해? 아버지 죽고 남편 고소하고 시어머니 내쫓고 병원까지 실려왔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재산 관리도 아이 양육권도 네 뜻대로 안 될 수 있어.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다 했어?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무덤 파는 말 다 끝났냐고. 그 순간 병실 커튼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뒤에서 서민재 변호사와 경찰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서민재 변호사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장우진 씨, 방금 하신 말씀은 협박, 강요, 공갈미수, 그리고 재산 포기 강요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녹음은 처음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우진 씨, 업무상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한서연, 네가 나를 속인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있다면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당신을 침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질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서연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우진의 횡령 정황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7억 8천만 원의 사용처, 류다인에게 흘러간 돈, 오키나와 여행 경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병실에서의 협박 녹음. 법정에서 그는 변명했습니다. 잠시 판단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가웠습니다. 사업을 위한 돈이 왜 내연녀의 오피스텔과 스튜디오로 흘러갔는지
장례식 날 왜 그녀와 해외여행을 갔는지, 임신한 아내에게 왜 재산 포기 각서를 강요했는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장우진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방패로 삼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동정의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자 아버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류다인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오피스텔과 자금 출처는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팔로워 앞에서 명품과 여행을 자랑하던 그녀의 계정에는 하루아침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남의 아버지 돈으로 산 집에서 살던 거냐. 장례식 날 불륜 여행 간 여자가 무슨 럭셔리 인생이냐. 탈세 조사나 받아라. 며칠 뒤 그녀의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의 추락은 더 조용했지만 더 처참했습니다. 사돈 장례식 날 아들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갔다는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처럼 굴던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운대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그녀는 대구의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시누이 장혜리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고 카드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웃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아버지의 돈이 그들의 탐욕을 먹여 살리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 마침내 제 침묵이 그들의 방패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평온함.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고, 저는 점점 커지는 배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절박유산 위기를 넘긴 아이는 기적처럼 제 안에서 자라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이가 누구보다 강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장례식장의 차가운 밤도, 병실의 협박도, 재판의 긴장도 저와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새벽 3시 저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곁에는 남편도 시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오늘 저 엄마가 되어 하늘에서 힘 좀 주세요. 12시간이 넘는 고통 끝에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1kg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온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았고 너무 따뜻했고 너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의 세상이 되어줄게. 아이의 이름은 한지훈, 성은 장씨가 아니라 한씨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첫 페이지에 그 남자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준 사람의 이름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일부를 정리해 한태식 희망브리지 재단을 세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한 사람들, 결혼 안에서 재산과 삶을 빼앗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재단 입구에 걸린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따뜻한 마음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서민재 변호사가 큰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품에 안긴 지훈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재단 자문 변호사도 해주실 거죠? 물론 무료로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제 시간당 수임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평생 갚아야 할 은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졌습니다. 평생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단지 아버지에게 진 빚 때문에 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제가 무너질 때마다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져 지칠 때도, 아이가 열이 올라 밤새 병원에 있을 때도, 재단 서류에 파묻혀 밥도 못 먹고 있을 때도 그는 늘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이렇게 계속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 쓰러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대는 법은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기억날 때까지. 1년 뒤 장우진과의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져간 돈은 이미 소송과 판결로 정리되고 있었고 제 인생에서 그의 몫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깥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재 변호사는 차 옆에서 지훈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의 넥타이를 잡고 장난치고 있었고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집이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집은 참고 견디는 곳, 숨죽이는 곳, 내 편이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고 봄하늘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으로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집으로 갑시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날이 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딸도 버림받은 아내도 무시당하는 며느리도 아니에요. 저는 한지훈의 엄마이고 한태식의 딸이고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차가 봄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도 됩니다. 저는 조용히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고 있다면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순간이 반드시 끝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당신이 다시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버지가 남겨준 이름과 제 아이가 건네준 미래와 제가 되찾은 삶을 안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침묵을 허락하지 않고 제 삶의 문을 제 손으로 열면서요.